안녕하세요. 크리스토퍼 알렉산더의 역작, 질서의 본성, 2권 생명 창조의 과정 속으로 함께 깊이 들어가 볼 시간이에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 그중에서도 제3장, 전통사회의 구조, 보존 변환입니다. 이번 탐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해요. 멋진 건물이나 장소에 생명을 불어넣는 것이 과연 세련된 설계도에서 나오는 걸까? 아니면 그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즉, 과정 그 자체에 비밀이 있는 걸까? 알렉산더의 이 핵심 주장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보는 거죠. 이 장은 정말 강렬하고도 도발적인 문장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만드는 세상의 어떤 부분이든 구조 보존 변환에 의해 창조된다면 생명을 가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생명을 갖지 못할 것이다. 거의 선언에 가깝죠. 무언가를 만드는 방식이 결과물의 생명력을 결정하는 유일한 기준이란 뜻이니까요. 그 문장 정말 강력하네요. 오직 이 방식에 의해서만 생명을 갖는다. 솔직히 말해서 구조 보존 변환이라는 단어 자체가 굉장히 학술적으로 들려서 한 번에 와닿진 않아요. 이게 도대체 현실 세계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지 좀 더 쉽게 풀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가장 쉽게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자라나는 방식을 떠올리면 돼요. 하나의 세포가 분열해서 전체의 구조를 해치지 않으면서 조금씩 더 복잡하고 완전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잖아요. 아, 구조 보존 변환도 마찬가지예요. 무언가를 만들 때 각각의 새로운 행동이나 단계가 기존에 존재하던 전체의 구조와 조화를 존중하고 오히려 그 전체성을 더 강화시켜주는 그런 점진적인 전개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를 덧붙일 때마다 전체가 더 전체다워지는 느낌이군요. 시기는 현대의 건설 과정과는 정반대에 있어요. 현대의 방식은 종종 땅을 완전히 밀어버리고 시작하는 것처럼 기존의 조화로운 전체를 파괴하면서 진행될 때가 많으니까요. 바로 그 지점에서 알렉산더의 주장이 정말 대담하다고 느껴졌어요. 예를 들어 어떤 천재 건축가가 1권에서 설명했던 살아있는 구조의 15가지 속성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계에 모두 반영했다고 쳐요. 그런데 그 완벽한 설계를 지금과 같은 사회적 산업적 과정을 통해 지으면 그 건물은 여전히 생명이 없을 거라고 단언하거든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주장이죠. 맞아요.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죠. 핵심은 결국 종이 위에 그려진 정적인 설계도가 아니라 살아 숨쉬는 과정 그 자체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설계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과정을 통해 스스로 피어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건축과 만들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요구하는 지점입니다. 그렇군요. 과정이 전부다. 이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구체적인 사례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책에서 소개한 사모아의 카누 제작자 이야기가 아주 흥미롭던데 거기서부터 시작해 볼까요? 아주 좁은 예시죠. 그 사람들은 카누를 만들기 위해 설계도를 펼치지 않아요. 맞아요. 설계도 대신 노래를 부르죠. 그 노래가 일종의 살아있는 설계도 역할을 하더라고요. 가사를 보면 먼저 당신의 나무를 찾으세요로 시작해서 나무를 베고 속을 파내고 뱃머리를 다듬고 심지어 전통 문양을 조각하는 모든 단계가 순서대로 담겨 있어요. 이건 단순히 매뉴얼을 읊는 게 아니라 하나의 의식처럼 느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과정의 결과로 만들어진 카누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가 돼요. 왜냐하면 모든 과정이 특정한 나무, 특정한 제작자의 손길, 그날의 날씨와 같은 주어진 상황과 계속해서 상호작용하며 진행되기 때문이에요. 설계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거죠. 이 사례가 구조보존 변환이라는 개념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노래가 각 단계를 안내하면서 제작자가 방금 전까지 작업했던 카누의 형태, 즉 기존의 전체를 계속해서 존중하고 강화하도록 이끄는 장치 역할을 하는 거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일관에서 중요하게 다뤘던 중심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다시 등장해요. 초기 형태의 카누라는 중심에서 시작해서 뱃머리라는 새로운 중심이 생겨나고 장식이라는 또 다른 중심이 더해지면서 전체가 점점 더 강하고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완성되는 거예요. 각 단계가 이전 단계의 구조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생명을 더하는 거죠. 그 유기체라는 말이 정말 와닿네요. 노래가 카누를 살아있는 존재로 이끌었다면 정해진 도면 없이 사는 집을 짓는 경우에도 비슷한 원리가 적용될까요? 예를 들어 북미 평원 인디언들의 티피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데요. 네, 완벽하게 같은 맥락이에요. TP를 짓는 과정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해진 순서가 있죠. 네, 긴 장대 여러 개를 서로 기대어 세우고 교차하는 부분을 단단히 묶어서 뼈대를 만들죠. 그 위에 동물의 가죽을 씌우고 꼭대기에는 연기를 내보낼 구멍을 남겨두고요. 여기서도 미리 그려진 완벽한 설계도보다는 일련의 행동 순서, 즉 과정이 건물을 만들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장소, 사용된 재료, 그리고 그것을 만든 가족에 따라 모든 TP가 조금씩 다른 고유한 특성을 갖게 되고요. 여기서 반복되는 패턴이 바로 유연함과 적응성이에요. 이 과정들은 모든 장대는 정확히 8.2m여야 한다 같은 엄격하고 고정된 규칙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주어진 현실, 즉 땅의 기울기, 바람의 방향, 구해온 장대의 길이와 굵기 같은 조건에 끊임없이 반응하는 행동의 연속이죠. 전체의 조화를 깨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형태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예요. 듣고 보니 이 원리가 건축뿐만 아니라 아주 작은 규모의 공예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놀라웠어요. 책에서 예로 든 전통 카펫 직조나 특히 말리의 벽화 그리기 과정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말리의 벽화는 이 개념을 설명하는 완벽한 예시 중 하나죠. 맞아요. 화가는 백지의 구상을 그리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벽을 하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작업을 시작해요. 먼저 큰 형태의 윤곽선을 그리고 그 윤곽선에 반응해서 다음 선을 그리고 그 형태들에 맞춰 색을 칠하죠. 모든 단계가 바로 이전 단계 결과물에 직접적으로 반응하면서 점진적으로 전체 그림이 완성돼요. 그래서 그 벽화는 완전히 예측 가능하지 않으면서도 아주 자연스럽고 생동감 넘치는 느낌을 주고요. 바로 그 전체론적인 속성 때문에 완벽한 예시가 되는 거예요. 모든 붓질 하나하나가 이전에 존재하던 것의 전체성을 존중하고 강화하죠. 중세 직물 패턴이 생성되는 과정을 봐도 똑같아요. 단순한 기하학적 형태에서 시작해서 이전 단계의 구조를 보존하고 대칭을 유지하면서 새로운 요소를 더해가는 방식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복잡하고 아름다운 전체를 만들어내거든요. 자, 그럼 이제 규모를 키워서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한 건물로 가보죠. 카누, TP, 벽화에서 봤던 원리가 전통 목조 건물을 짓는 과정에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알렉산더는 건물을 짓는 것 자체를 땅의 확장으로 보더군요. 네, 그 표현이 이루심이에요. 전통적인 방식에서는 건물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물체가 아니라 그 땅에서 자라난 유기체처럼 지어져요. 먼저 건물을 지을 최적의 장소를 고르고 그 땅의 일부인 것처럼 기초를 놓죠. 그리고 그 기초 위에서 벽이 자라나고 벽 위에서 지붕이 자라나는 식으로요. 각 단계가 이전 단계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특히 통나무를 손으로 깎는 에즈라는 도구에 대한 설명이 기억에 남아요. 전통적인 에지 작업과 현대식 제재소 공정을 비교한 부분이 이 장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죠. 둘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손으로 하느냐, 기계로 하느냐의 차이일까요? 그것도 맞지만 더 근본적인 차이는 바로 피드백 루프의 유무예요. 전통장에는 에즈로 나무를 깎을 때마다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아요. 통나무의 결과 무늬, 옹이의 위치, 나무의 강도, 그리고 이 나무가 건물의 어느 부분에 쓰일지를 계속해서 눈으로 보고 손으로 느끼고 판단하며 깎는 방식과 깊이를 미세하게 조절하죠. 나무와 대화하는 것과 같아요. 아, 그 피드백의 유무가 결정적인 차이라는 거군요.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똑같은 EX4 규격 목재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나무의 옹이는 기둥의 이 부분에 힘을 더해주겠구나. 이쪽 결은 석가래로 쓰면 멋지겠네. 하면서 제작자가 계속 나무와 대화를 나누는 느낌이네요. 이게 바로 생명의 차이를 만드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반면 현대 공장의 기계는 이런 피드백 과정이 전혀 없어요. 어떤 나무가 들어오든 상관없이 모든 나무를 똑같은 규격으로 잘라낼 뿐이죠. 각 재료가 가진 고유한 특성과 전체 속에서의 조화를 고려할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예요. 그 비유가 정말 선명하게 다가오네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낭만적이고 이상적으로 들리긴 하는데 과연 이런 방식이 현대사회에 엄청난 수요를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요. 당장 수백만 채의 집이 필요한데 모든 목수가 통나무 하나하나와 교감하면서 집을 짓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알렉산더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주 중요한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갖는 의문이기도 하고요.
알렉산더가 주장하는 건 우리가 모두 과거로 돌아가서 애즈만 써야 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가 비판하는 것은 피드백이 없는 과정 그 자체예요. 핵심은 전통적인 도구를 쓰느냐가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 전체를 고려하는 지성과 감각이 개입할 여지가 있느냐는 거죠. 현대 기술을 사용하더라도 각 단계에서 주변 환경과 기존 구조에 대한 피드백을 반영하도록 프로세스를 재설계할 수 있다면 여전히 살아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중요한 건 원리의 적용인 거죠. 그렇군요. 무조건적인 과거 회귀가 아니라 원리의 재발견이군요. 이 원리가 개별 건물을 넘어 마을과 도시 전체로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책에서는 주변 경관의 일부처럼 자연스럽게 녹아든 오스트리아의 농가와 반대로 아름다운 풍경을 망쳐버리는 단지형 주택을 비교하더라고요. 맞아요. 피렌체나 암스테르담 같은 아름다운 도시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각해보면 쉬워요. 그 도시들은 한 명의 천재 설계자가 어느 날 갑자기 계획해서 만든 게 아니죠. 수백 년에 걸쳐 수억 개의 개별적인 행동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이에요. 누군가 다리를 놓고 다른 누군가가 그 다리에 맞춰 운하를 따라 집을 짓고 또 다른 사람이 그 집 옆에 가게를 내는 그 모든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기존의 구조를 존중하고 보존하는 구조보존 변환의 단계였던 거죠. 와, 수억 개의 구조보존 변환이라니 생각만 해도 경이롭네요. 그렇죠. 이 작은 단계들이 수백 년간 축적되어서 우리가 오늘날 감탄하는 거대하고 복잡하며 살아있는 전체를 창조한 거예요. 오래된 도시의 지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면 이런 점진적이고 유기적인 성장을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마치 산호초가 자라나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들, 그러니까 사모아의 카누부터 피렌체라는 도시까지 그 이면을 관통하는 더 깊은 인간적인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알렉산더는 이걸 한 단어로 표현하더군요. 생명에 대한 사랑이라고요. 네, 이 모든 논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개념이죠. 구조보존 변환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필연적으로 전체성에 주의를 기울여야만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전체성이란 단순히 건물의 형태나 구조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곳의 사람들, 쏟아지는 빛, 불어오는 바람, 주변 풍경, 들려오는 소리, 흙냄새까지 그 장소를 구성하는 모든 것에 마음을 열고 주의를 기울이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행위, 알렉산더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순히 기술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거군요. 책에 나온 구체적인 사례들이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 정원사가 단순히 경계를 나누기 위해 울타리를 치는 게 아니라 그 땅의 곤충과 바람과 풀에 대한 애정으로 땅의 자연스러운 연장선으로서 울타리를 심는 모습이요. 또 다른 예시도 있죠. 브라질의 빈민가인 파벨라 사람들이요. 맞아요. 법이나 계획, 규칙 때문에 마당을 남겨두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골목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모습, 그 삶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사랑 때문에 집들 사이에 아이들이 마음껏 놀 수 있는 빈터를 자연스럽게 남겨두는 것, 그리고 자신들의 소박한 일상과 삶에 대한 애정으로 그 삶을 기념하고 즐기기 위해 베란다를 만드는 터키 가족의 이야기까지 전부 다 감동적이었어요. 그 터키 가족 이야기는 정말 공감이 가더라고요. 저도 어릴 때 할머니 댁 템바루가 그냥 나무 바닥이 아니라 여름에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수박 먹는 곳이고 저녁에는 할아버지가 쉬시던 그 집의 삶이 응축된 공간이었거든요. 그런 게 바로 알렉산더가 말하는 생명이 깃든 공간이겠죠. 정확해요. 바로 그겁니다. 전통 사회에서는 바로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이 건축 과정 자체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던 거예요. 건축가든 평범한 집주인이든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의 전체에 반응하며 무언가를 만들었어요. 우리가 오래된 마을이나 낡은 건물에서 설명할 수 없는 조화로움과 살아있음을 느끼는 이유는 바로 그 과정의 전체를 향한 깊은 관심과 애정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봐야겠네요. 어떤 장소의 생명력은 완벽한 청사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전체를 보존하고 강화하는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전개 과정, 즉 구조보존 변환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리고 이 과정의 가장 깊은 곳에는 종종 그 전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생명에 대한 사랑에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이 책은 전통적인 방식을 현대적인 방식과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죠. 만약 이 구조 보존 과정과 생명에 대한 사랑이
살아있는 무언가를 만드는 핵심이라면 모든 것이 그 정반대의 방식으로 구축되는 것처럼 보이는 오늘날의 세상에서 우리는 이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거창하게 성당을 짓는 일이 아니더라도 좋아요. 책상 위를 정리하거나 화분에 식물을 하나 심거나 혹은 새로운 프로젝트를 조직하는 일상적인 일에서 말이죠. 이미 존재하는 것의 전체성을 파괴하지 않고 진정으로 향상시키는 나의 작은 첫걸음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